자, 이제 67페이지의 중개 업무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1절 보면 고용인 부분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고용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얘기해요?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조원을 얘기하죠. 자, 소속공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인데, 자, 소속공개사가 누구였죠? 소속공개사는 누구에게 소속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자,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되죠. 자, 개업공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조는, 자, 일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개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문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소속공개사하고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개업공개사는 둘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고요. 이렇게 자, 두는 데 대해서는 의무가 없고요. 인원수에 대해서도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 둬도 되고 아예 안 둬도 되고 10명 둬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인원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해서 자, 일단은 만약에 채용을 한다면 이때는 신고를 해줘야지만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의무가 하나 나오는데 고용인 신고가 있습니다. 고용인 신고가 있어요. 자, 보면 자, 일단 채용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채용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이때 업무 개시 전이란 이거는 자, 출근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출근 전. 자, 고용인 채용하면 출근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물론 처음에 직원 채용하고 업무 시작할 때 이렇게 업무 개시 전 부분이지만 중간에도 일단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업무 개시 전, 출근 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됐을 때, 고용관계가 뭐하게 되면, 종료가 되면, 자, 고용관계 종료 나가게 되면 이때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라 했어요. 자, 고용관계 종료됐습니다. 나갔어요. 나가거나 뭐 해고했거나 그랬죠. 자르거나. 그러면 그때는 10일 이내. 자, 그러면 이렇게 신고, 채용하면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나갔다, 들어왔다 신고해줘야 되고요. 요거를 위반하면, 자, 위반 시 위법 또는 위법 명령 위반해서 업무 정지예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위법 또는 위법 명령 위반해서 뭐가 된다? 업무 정지. 요것도 일단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자, 그러면 보죠. 고용인 채용 시, 자, 고용인 채용 시 일단 개업공개사의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자, 민사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행정상의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형사 책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민사 책임, 행정상의 책임, 그 다음에 형사 책임, 세 가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상당히 무겁죠. 자, 민사 책임, 이거는 손해배상 책임. 자, 손해배상 책임이고요. 자, 이거는 연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연대 책임. 자, 고용인이 의뢰인에게 중개 업무, 이쪽 책임 관련된 부분은 이제 중개 업무 관련된 부분이죠. 고용인이 중개 업무에 대해서 만약 의뢰인에게 손이 끼쳤다. 중개 업무를 하다가, 그러면 그 손해를 누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 개업공개 책임 있죠? 개업공개 배상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직원이 중개 업무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이 끼친 거예요. 그럼 이때 손해를 개업공개사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때 그 중개 업무뿐만 아니라 중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지는 것도 책임진다 그래요. 그럼 중개 업무뿐만 아니라 중개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지는 게 뭐냐? 대표적인 것이, 자, 계약금을 전달해 달라고 계약금을 줬습니다. 보조원한테 줬는데 그 보조원이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걸 횡령하고 튄 거예요. 그것도 누가 책임진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진다는 부분이죠. 자, 근데 잘못한 사람이 있죠. 그럼 잘못한 고용인도 책임져야죠. 너도 책임지고 나도 책임진다. 그래서 이거를 연대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정상의 책임. 자, 이건 고용인의 업무상의 이유는
개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그랬습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간주해요?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어떻게 한다?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상의 등록 취소라든가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업무 정지가 있죠? 자, 만약에 고용인이 등록 취소 위반 행위라든가 업무 정지 위반 행위란 거예요. 자, 고용인이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때 결국 누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당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참. 그래서 이게 행정상의 책임이죠. 자, 그래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개업공개사 행위로 본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결국 고용인이 등록 취소 위반 행위, 업무 정지 위반 행위를 했다면 결국 개업공개사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인이 금지행위를 한 거예요. 뭐 초과수 받았다든가. 그러면 초과수수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때 누가? 개업공개사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형사책임. 이거는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인데, 자, 고용인이 이 법 위반해서 형벌, 이 법 위반해서 형벌 1-1, 3-3 이렇게 됩니다. 이 법 위반해서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의 벌금, 요 두 가지 위반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를 벌한 외에 누구도 같이 벌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같이 벌하는데 어떻게 벌하냐면 양쪽을 벌하는 거죠. 동조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죠. 만약에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초과수수. 자, 만약에 개업공개사 몰래 소속공개사가 자, 중개보수를 더 받아서 챙긴 거예요. 어쨌든 더 받아서 챙겼으니까 이 소속공개사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를 하면 자격 정지거든요. 그 다음에 1-1이에요. 그러면 소속공개사는 자격 정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원 벌금. 자, 그러면 소속공개사는 1년 이하 징역을 받든지 1천만 원 벌금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그를 벌하는 외에 누구도 같이 벌한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1천만 원의 벌금을 과하는 거예요. 그럼 징역형 과하는 게 아니고 뭐만? 벌금형만 먹게 되는 거죠. 이때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때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때 이런 책임 부분에서 형사 책임은 이런 위반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 규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럼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조심할 것은 여기서 또 있는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양벌 규정만 적용되지 않을 뿐 행정상의 책임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사 책임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뭐만 적용되지 않은 거예요? 형사 책임만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 부분 보죠. 71페이지에 보면 중개사무소. 자, 중개사무소는 관할구역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설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인 1사무소가 원칙이죠.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는 1인 1사무소가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설물 있죠? 임시중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하는 거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1인 1사무소가 원칙이면서 2개 이상 사무소 설치 금지한다.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만약에 이렇게 2개 이상 사무소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설물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요거 위반 시 어떻게 되냐면 상대 등록 취소. 자,
상대 등록 취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다죠. 그리고 이건 상대 등록 취소는 뭐에 해당되죠? 업무 정지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또, 자, 형벌 1-1 있습니다. 자, 이중자가 나온 거 1-1 여러분 기억하면 되는데, 이중자가 뭐 있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게 사무소니까 이중사무소죠.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하면 형벌 1-1 이렇게 정리해서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1인 1사무소가 원칙으로서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하는 거 금지하고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소름 설치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인 1사무소가 원칙인데, 자, 예외로 뭐가 있냐면 법인은 분사무소라는 걸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법인은 뭘 설치할 수 있다? 분사무소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분사무소는 하나의 뭘 얘기하냐면 지점을 얘기합니다. 자, 분사무소는 뭘 얘기한다? 지점을 얘기한다. 이 지점, 분사가 있고요. 지점을 설치하는 건데, 그 지점을 설치하는데 이 지점은 법인만이 둘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분사무소는 누구만이 둘 수 있다?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부칙개업공개사. 자, 법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업공개사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둘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누구만 둘 수 있는 거예요? 법인만이 둘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때 분사무소는 어디다 설치하냐면 주된 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외의 등록관청에 몇 개씩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자, 분사무소는 지점인데요. 지점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외의 등록관청이에요. 그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범위 내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고 그 범위를 벗어나서 한 개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개씩만 설치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하는 거냐면,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뭐 한다? 설치 신고하는 거예요. 자, 보죠. 지금 두 개를 다 주된 사무소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범위 내에는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요. 분사무소 둘 수 없다는 거. 그 외의 등록관청에 뭐 한 개씩.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모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둘 수 있다. 틀리죠? 네. 어디는 둘 수 없으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둘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뭐 한다? 설치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할 거.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처리한다. 자, 다시 한번.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처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설치 신고하는데 이때 설치 신고할 때 준비해 줘야죠. 자, 일단 뭐 구하죠? 사무실 구해야 돼요. 분사무소 설치하는 지역에다가 사무소는 등록 기준에 있던 사무소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기재된 건물, 가설 건축 대장 안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돼요. 준공검사 사유서를 받았다면 이때 서류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별도로 제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하거나 전세 임대차, 사유임대차 확보해 줘야 돼요. 반드시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돼요. 일단 이런 사무실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책임자 뽑아요. 분사무소 책임자 뽑는 책임자 누가 된다? 공인중개사에 해주면 됩니다. 근데 분사무소 책임자, 소위 말해 지점장이에요. 지점장은 공인중개사여야 하는데, 그런데 자 보세요. 이때 여러분 특수법인 있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은 이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지역 농협동조 단위 농협 있죠. 저 지역에 조합장, 농협조합장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책임자 이 부분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특수법인은. 자, 그 다음에 또 이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 보증을 미리 설정합니다. 얼마 이상? 1억
이상을 추가로 설정한다 그랬어요. 자, 추가 설정의 개념을 하는데, 자, 보죠. 공인중개사, 자,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업무보증 설정 2억 이상을 설정해 줘야 돼요. 주된 사무소. 자, 2억 원 이상 설정하는데, 분사무소 둘 때마다 1억 원 이상은 추가 설정한다라고 합니다. 왜 추가라는 개념을 나누냐? 자, 모든 행정 업무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처리한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미 얼마가 2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 설정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할 때마다 주된 사무소 1억씩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이상 추가 설정한다라고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준비 과정 끝났으니까 서류 받아봐야죠. 사무소 구하라 그랬으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자,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서본, 업무보증 설정서류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서류가. 책임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서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시도사에게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이제 뭐 한다? 여기다가 주된 사무소에다가 설치 신고하면 주된 사무소에는 결격 사유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적합하다면 설치 신고 필증을 발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설치 예정 지역 등록관청으로 지체 없이 뭐 한다? 통보함으로써 끝나게 되는 거야. 자, 이게 분사무소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때 설치 신고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정은 수수료 내고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할 때도, 자,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도 등록증 재교부와 마찬가지입니다.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정은 수수료 낸다. 자, 분사무소 부분에서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재교부 모두 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은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분사무소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사무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단 알아두시고요. 이 분사무소는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뭘 하냐면 주된 사무소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범위는 설치할 수 없고 행정 업무는 모두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원체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기, 성명 표기 나오죠. 자, 개업공개사는 자, 사무소 명칭에, 개업공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을 했어요. 자, 이거는 개업공개사의 하나의 명칭과 관련된 부분이죠. 둘 중에 하나는 사용해라. 공인중개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라든가 둘 중에 하나 사용하라 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런데 자, 이 중에서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였습니다. 부칙,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이죠.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가 자, 어떤 명칭 사용하면 안 된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하면 된다. 그럼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자격증 없으니까 쓰면 안 되겠죠. 만약에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가 이 명칭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1이 아니고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누구예요? 개업공개사는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한 자를 얘기하죠. 그럼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등록하지 않은 자죠. 그럼 등록하지 않은 자는 유사명칭 사용하면 안 된다. 즉 개업공개 사용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라든가 이런 명칭 자체를 아예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닌 자가,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 명칭 사용했다 그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또 성명 표기하라 했습니다. 5개 광고물 중 가로, 세로, 돌출, 옥상. 저 5개 광고물이 있었죠? 간판. 거기에 가로, 세로, 돌출, 옥상 4가지 간판에 가로, 세로, 돌출, 옥상 4가지 간판에 뭘 써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랬어요.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기해야 되는데, 자, 등록증에 기재된 성명입니다. 법인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대표자, 분사무소, 책임자 이름 씁니다. 이름 꼭 써놔야 돼요.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간판 잘 보세요. 이름 다 있습니다.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리고 자, 이런 명칭 표시 의무라든가 성명 표기 의무를 위반했을 때, 명칭 표기 그다음에 성명 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때 그 간판등에 대해서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뜯어내라. 누가요? 등록관청에서. 그래서 등록관청에서 이런 명칭 표기라든가 성명 표기 위반하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그 철거 명령에 불응하면 어떻게 돼요? 불응하면 이때는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및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자, 중개대상물 광고할 때, 중개대상물 광고할 때 표시하라 했어요. 자, 광고 시 표기, 중개대상물 광고 시에 표기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성명, 그 다음에 소연, 이렇게 했죠?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자,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를 있습니다.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자, 그러면 성명, 개업공여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와 연락처인데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만약에 광고에 명칭 표기 안 했다 그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근데 이때 광고할 때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는요, 성명, 소연 여기에다가 또 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죠, 당연히. 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여기 소재지는 사무소 소재지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 인터넷 광고 시는 대상물의 소재지입니다. 대상물의 소재지를 자세한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소재지라든가 소재지,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도 면적, 가격, 자, 면적이라든가 가격 이런 것들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대상물 광고할 때 성명,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인터넷으로 광고하면 여기 요 4개에다가 그 소재지, 자, 그 다음에 면적, 가격, 이게 대상물과 관련된 부분이죠. 대상물의 소재지라든가 면적, 가격 이런 것들을 더 추가로 해줘야지만 된다.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할 때는 요거에다가 플러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인터넷 광고할 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만약에 표기를 안 해놓으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런 중개대상을 광고할 때 중개 보조원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돼요. 자, 이 광고할 때 중개보조원 누구다 이렇게 중개보조원 이름 쓰거나 전화번호 쓰고 광고할 때 같이 명시하는 거 있어요. 이거 명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개보조원하는 사람 명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개업공개사 아닌 자.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누구라 그랬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누구예요?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등록하지 않은 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등록하지 않은 자는 이런 중개대상, 중개업을 위해서 이런 중개대상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중개업을 위해서 이렇게 광고했다면 요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자, 부당한 표시 광고해서는 안 되는데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이게 제가 이걸 쭉 법에 조문대로 했지만 이거 만약 허위매물 광고예요. 허위매물 광고가 의외로 많은 게 여러분들이 저기 지금 부동산 쪽에서도 허위매물 광고가 있지만 여러분 중고차 사이트 가보세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뉴스 많이 나오죠. 중고차 사이트에 가면 좋은 중고차가 되게 싸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찾으러 가면 그건 다 팔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거 막 내놓고 강매하죠. 그것처럼 부동산도 이런 허위매물 광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이라는 표시 광고예요. 그 다음에 또 중개대상물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과 과장되게 광고는 자, 과장 광고죠. 과장 광고. 가격 거짓 과장 광고. 가격을 거짓하거나 거짓하거나 과장해서 광고. 거짓 과장 광고. 자, 처음에는 허위매물 광고, 그다음에 거짓 과장 광고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자, 표시 광고 내용이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이런 내용 광고, 이런 내용의 광고들. 자, 그래서 이런 표시 광고에 대해서 만약에 하다가 적발이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허위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부분을 금지하고요. 요거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하는데, 자, 이렇게 인터넷 광고가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넷 표시 광고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누가 할 수 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런 모니터링을 위해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란 자, 중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 다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 물건 광고 많이 하죠. 개업공개사가. 자, 바로 이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면 자, 네이버, 다음 이걸 뭐라 그러죠? 포털 사이트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것도 요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자, 조금 있다가 또 광고할 다음에 광고할 다음에 강의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있거든요.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일단 해당돼요. 근데 여러 가지 정보통신과 관련되면 모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 제공 요청할 수 있고,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응해야 되고요. 요거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돼요. 자, 그리고 이런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 위반과 관련돼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정보 게시라든가 시정 조치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해당 광고물 삭제해라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조치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줘야 돼요. 만약에 이것도 위반하면 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지금 대통령이 저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이런 위탁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다가 위탁되냐면 한국감정원에 지금 위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 부분 보죠. 중개사무소 이전 부분 보죠. 사무소 이전은 중개사무소 이전과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이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일단 중개사무소 이전 보죠. 중개사무소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과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이전 이렇게 나눠져요. 자, 중개사무소 이전. 이전한 날부터 며칠이에요? 10일 이내 이렇게 되죠. 10일 이내 어디다가 이전 후에 등록 관청에 이전 신고하게 됩니다.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하고 나서 며칠이에요? 10일 이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전한 곳에 등록관청입니다. 이전한 곳에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한 후에 등록관청이에요. 이때 등록증과 또 이전했으니까 사무소 있겠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서 이전원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하면 이때 이전원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증을 어떻게 한다? 재교부해 주는데, 다시 교부해줘요. 근데 동일관청으로 이전하면 변경교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변경교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보죠. A지역에서 A군에서 B군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A군에서 B군으로 이전했다면 이전한 날부터 며칠? 10일 안에 B군 군수에게 이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B군 군수는 일단은 이 등록증을 다시 교부해줘요. 왜 등록증 다시 교부해주냐면 A군에 있을 때는 A군수 명의로
뭐가 된 거예요? 등록증이 교부됐죠. 그럼 B군에 가면 B군 수매로 등록증이 교부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등록증을 다시 교부해 주는 거죠. 이때 다시 교부해 주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정원은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관청 이전하면 변경 교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A군에서 A군으로 이사한 거예요. 뭐 같은 지역 동네에서 이사하죠. 그럼 A군수 명의의 등록증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A군수 거 그대로 명의가 있으니까 뭐만 바꾸는 거예요? 주소만 기존 등록증에 이렇게 한 것을 밑줄 치고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교부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변경 교부는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정원 수수료를 내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변경 교부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럼 할 수 있다는 것은 변경 교부도 할 수 있지만 재교부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주의해서 보시고요. 그러면 또 이제 등록증 재교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전 전에서는 지체 없이 서류를 송부해줘요. 이전 후에서 이전 전으로 서류 송부 요청합니다. 서류 보내주세요 요청합니다. 그럼 요청받은 이전 전에서는 지체 없이 송부하는데,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 개설 등록 신청 서류,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이 된 서류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서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 서류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데 특히 세 번째 거,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서류. 그러면 아직까지 행정처분이 다 안 끝난 거죠. 그걸 보내주면, 자, 이전 전 행위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누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한다. 자, 다시 이전 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최종적으로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 행한다. 자, 요까지가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이에요.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 요거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에 이전 신고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고 필증을 재교부해 주고요. 동일 관청이라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전 전 그다음에 이전 후 등록 관청 뭐 한다? 통보함으로써 끝내요. 자, 통보를 함으로써 끝난다. 자, 요게 절차입니다. 이전한 날부터 10일이네. 어디다 가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자,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처리한다. 그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처리하니까 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는 필증을 다시 교부해 주고요. 동일관청에는 재교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전 이전 후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거예요. 이전 전에 느동에서 나갔다. 이전 후에 느동으로 왔다 통보하는 겁니다. 서류 송부하는 게 없죠. 자, 보세요. 중개사무소 이전과 분사무소 이전의 차이점. 여기는 이전 후 등록관청 신고하는 거고, 여기는 어디에다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신고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전 전에다가 서류 송부 요청해서 서류를 송부해 주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류 송부는 없고 이전 전 이전 후에다가 뭐 하면 된다? 통보만 하면 된다. 그 차이점들을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요 10일이네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되는 거죠. 위반했을 때 나오는 부분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사무소 공동 사용. 자, 사무소 공동 사용이란 사무소를 같이 쓰는 건데, 자, 여기에 사무소가 있다면 여기에 갑, 을, 병, 정 여러 개업공개사가 사무실을 같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공인, 여기는 부칙, 여기는 법인, 여기는 법인이 뭐예요? 분사무소 이렇게. 분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사무실을 같이 쓴 이유가 뭐예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때 이렇게 사무실 사용하는 사무실 같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경비절감이죠. 근데 이제 경비절감을 좀 그렇게 표현하기 힘드니까 자, 여기다가 아주 유식하게 표현했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사무실만 같이 쓸 뿐, 자, 이렇게 사무실만 같이 쓸 뿐, 의무와 책임은 각각 개별적이요. 뭐만 같이 쓴다? 사무실만 같이 쓴다고 보시고요. 그럼 이렇게 사무실 같이 쓸 때, 자, 같이 쓰는 방법이 이쪽으로 뭐 하는 방법,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이쪽으로 뭐 하는 방법이 있다? 이전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전 신고 등록할 때 뭐를 첨부하냐면 사용 권한 있는 자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합니다. 자, 사용 권한 있는 자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한다. 그러면 만약에 자, 이 갑이 이 사무실을 임대차했다면 사용 권한 있는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갑의 승낙서를 을병정의 첨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갑의 승낙서를 을병정의 첨부한다. 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때 자, 만약에 갑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승낙서 첨부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사무실을 같이 쓰는 이유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고, 그러면 업무정지 개업공개사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자, 이런 거죠. 자, 여기에 보면 갑 사무실이 업무정지 받았습니다. 을이 이쪽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업무정지 개업공개사, 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개업공개사에게 승낙서 줄 수 없고, 업무정지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 승낙서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이 이쪽으로 못 들어오고 갑도 을 사무소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개업공개사는 공동 사용할 수 없도록 아예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자, 갑, 을, 병정이 같이 공동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업무정지 받았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미 공동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얘가 업무정지 받았다면 얘만 업무 못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 사무실을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업무정지 받았을 때 공동 사용해가지고 사무실을 편법으로 쓰는 걸 막기 위해서 업무정지 개업공개사는 공동 사용할 수 없도록, 이전할 수 없도록 해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81페이지의 인장 등록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